단절 저중피. 예? 단락전류가 커서 문제가 된다. 단절, 절연 설계가 필요하다. 저압측도 절연이 똑같이 필요하다. 중성점 접지기 등해야 된다. 피레기 부분에 대한 내용들 나오고 이렇게 피레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단건 변압기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게 좀 더 좋은 게 이 내용들을 좀 더 써놨습니다. 단건 변압기를 딱 보시면 이렇게 쓴 게 최강이 있고 최승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요걸로 먼저 보시면 됩니다. 단건 변압기를 요걸로. 그러면 크게 보시면은 권선이 하나입니다. 하나니까 동량이 감소가 됩니다. 동량이 감소되니까 동선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효율이 증대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1차측입니다. 여기 2차측이죠. 1차측은 작은데 2차측은 크죠. 그 큰 용량을 걸 수가 있습니다. 큰 용량을 걸 수가 있는데 절연 설계도 동일해야지만 됩니다. 여기 접지를 하니까. 예? 단절 저중 동요 큰누 절에서 이 절연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또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접지를 하다 보니까 절연 레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제 직접 접지 계통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는데 또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동요 큰누 절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중성점을 한 개에서만 둘 수가 있다, 경제적이다. 이렇게 돼 있다. 요거는 지금, 자선고부라고 했습니다. 자기용량, 선로용량, 고유용량, 부하용량. 이렇게 자선고부로 또 나중에 외워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선고부. 그래서 부하용량이 고유용량보다 크기 때문에 소용으로 큰 부하를 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경제성은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선고부라고 그랬죠. 아까 자선고부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동선이 감소한다. 같이 돼 있으니까. 복권변압기 같은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하나로 돼 있으니까 권수가 하나만 들어가니까 동선이 감소한다. 누설 자석에 통로가 없다 이거죠. 철심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철심이 필요 없거든요. 철선, 동선 등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다음 단건 변압기의 장점은 아까 누설 임피던스가 생기는 부분이 어디죠? 철심인데 철심이 없으니까 철선이 줄어들죠. 누설 때는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단락전류가 커서 이런 것들을 아까 뭐냐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충격이 그대로 다 2차측으로 넘어옵니다. 그 충격을 저감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압측도 고압측하고 똑같이 해줘야지만 됩니다. 충격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뭡니까? 아까 접지를 했다고 그랬죠. 절연 레벨을 낮추기 위해서 접지를 했으니까 얘도 모두 중성점 접지 계통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피레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중성점으로 또 피레기를 설치해서 플로팅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단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자 전류하고 여자 도립 전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게 CT입니다. 근데 변압기도 똑같습니다. 철심이 있으니까. 변압기의 1차측이고 여기 2차측입니다. 그거를. 그러면 이게 CT처럼 보시면은 CT의 2차측이 오픈된 상태에서 가압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여자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여기 과전류가 흘러가지고 아니죠. 과전압이 흐르는 거죠. 이래서 전압을 소선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오픈시키지 않고 단락을 시켜줘야지만 이쪽이 약하니까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2차측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을 전압을 1차측을 인가하면은 얘가 위잉하고 소리가 나죠. 그때 여기를 여자를 시킵니다. 근데 여자를 시키는데 왜 얘는 안 터지냐 이거죠. 얘는 임피던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임피던스가 크거든요. 그리고 얘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게끔 충분하게 견딜 수 있게끔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변압기 보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CT 같은 건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 걸리니까 터지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건 2차측은 전압이 작죠. 전압이 견딜 수 있게끔 다 절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얘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얘는 똑같은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CT는 2차측이 오픈됐을 때 소선되지만 변압기는 똑같은데도 소선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자 도립전류.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자를 시키는데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게 여자 전류가 있고 여자 도립전류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여자 전류가 이렇게 있는데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잔류자석에 의해서. 잔류자석의 위성에 따라서 치고 들어오는데 얘가 비외형파가 됩니다. 정형파가 아닌 외형파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도립전류 중에서는 이고조파 같은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의 마이너스 R분의 L, T라는, 결국 이게 L이죠. 아까 L이 바로 변압기의 그 리액턴스 성분입니다. 그 리액턴스 성분에 의해서 라플러스 변환을 하면은 이와 같은 공식에 의해서 뭔가 자석이 변화가 된다. 이와 같이 공식에서. 그래서 이 자석이 변화가 되는 게 요게 DC분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고 이게 AC분에 대해서 변화가 되는데 그걸 합하다 보니까 실제는 요게 지금 위상이 90도 뒤졌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AC 성분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대칭분인. 요건 BC에 뭔가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요게 DC 부분이. 얘는 평상시 때 있는 여자전류입니다. 여자전류인데 DC분이 합해져서 얘하고 얘가 합해지니까 얘가 이렇게 생성이 된 겁니다. 약간 왜곡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생성이 되다가 나중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 자석 부분이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온 게 그게 바로 여자도립전류고요. 여기 부분이 여자전류가 되는 겁니다. 여기. 나중에 여자전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자도립전류에서 나중에 요 전류대로 변하면서 여자도립전류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도립전류에 대해서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여자도립전류 왜 대책을 해야 되냐? 안 그러면 변압기에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차가 발생하니까 비율차동 계정이가 동작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오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감고비, 트림낙법, 감도 저하법, 트감, 고조파, 억제법, 트감고비, 비대칭파, 저지법 이렇게 가지 네 가지의 여자도립전류에 대한 오동작 방지 대책이 있죠. 트감고비로 애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러면 여자도립전류가 언제 더 크냐? 변압기 용량이 클 때 크냐, 작을 때 크냐? 근데 변압기 용량이 클 때 저희가 보면은 여자도립전류가 더 클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죠. 얘가 크니까 그만큼 여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천천히 채워지다 보니까 그게 안 커지더라 이거죠. 그리고 얘가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커지더라 이거죠. 근데 얘는 작다 보니까 얘가 그 부분을 못 견뎌가지고 순간적으로 얘가 뭐 커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열간 아변을 했거나 아니면 방향성 규소광판을 썼거나 이건 냉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냉간. 열간 아변을 한 건 천천히 열을 가해서 아변을 하다 보니까 얘가 균일합니다. 균일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채워줄 때도 천천히 채워진다는 얘기죠. 근데 냉간 아변은 갑자기 식혀버리니까 쇠는 튼튼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담금질했다가 물에 담갔다가 담금질했다가 물에 담갔다가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뭐 결정이 얘가 막 틀어지면서 얘가 결정이 똑바르지가 않고 막 이렇게 막 꼬여 있는 겁니다. 꼬여 있다 보니까 얘가 튼튼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튼튼하게 잡아주다 보니까 얘가 지금 방향성 규소 강판이라는 게 어느 한쪽으로 막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순식간에 채워줘야 되거든요. 급격하게 막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다 들쑥날쑥 틀리니까 어느 거는 빨리 채워주고 어느 건 늦게 채워주고 이렇게 순간적인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고압축에서 투입했을 때 힘이 세죠? 힘이 세니까 천천히 갑니다. 저압축에서 했을 때 힘이 약하니까 아까처럼 그런 컨셉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잘 모를 때는. (44번) 디지털 계정기 표본화, 부호화, 양자화. 아날로그를 샘플링해서 디지털로 바꿔주는 건데요. 표본화, 부호화, 양자해가지고 표본화해서 그거를 부호화해가지고 양자해가지고 0 또는 1로 하는 겁니다. 그럼 샘플링이 몇 샘플링이냐? 32 샘플링이냐? 63 샘플링이냐? 128이냐? 256이냐? 요즘은 256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계정기들은 64비트이죠. 여러분들 컴퓨터 보시면은 지금 뭐 핸드폰이 64비트로 제어가 되게끔 CPU가 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4나 이런 것들, 갤럭시 5 같은 경우는 CPU는 64비트 CPU를 넣는데 문제는 펌웨어가 못 쫓아갑니다. 펌웨어를 32비트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갤럭시 6가 나오면서 펌웨어도 쫓아가게끔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때 되면은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얘도 그런 겁니다. 뭔가 샘플링을 해서 EP, F, S, M, A, D, 연출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냥 이걸 DA로 하기도 하고 DMA로 하기도 하고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해가지고 이거는 버퍼 역할을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날로그로 꼭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 연산 처리를 할 때는 안에서도 디지털로 연산 처리를 하거든요. 일부는 아날로그로 출력이 되는데 이게 두 개가 되겠죠. 여기서 두 개로 나눠져서 나갈 겁니다. 이 FS의 MAD 연출을 그냥 외워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보시면 되고요. 롬이 뭐냐? Read Only Memory. 램은 Read Access Memory. 이건 Read Only고 이거 랜덤 액세스 메모리입니다. 랜덤. Read Only니까 롬에 들어간 거는 안 지워집니다. 램에 들어간 건 지워집니다. 전원이 꺼진 순간 램에 있던 데이터는 날아갑니다. 얘는 안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뭔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쓰실 때 이 롬의 데이터가 커져야지만 뭔가 작업을 많이 하는 겁니다. 램은 이제 램이 또 커지면 좋습니다. 작업할 때 거기다 뭔가 넣어가지고 쓰는데 연습장이 크면 그만큼 작업하기 쉽거든요. 일부는 하드디스크를 램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램의 버퍼 용량을 또 크게 하면은 또 좀 속도가 빨라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하드디스크 도는 타입이 아니라 7200rpm 이런 거보다 더 높아지는 게 더 좋죠. 요즘 SSS를 해가지고 자기로 하죠. 그런 것들은 수명이 좀 오래 갑니다. 하드디스크는 닳거든요. 충격이 민감합니다. 플래시 하나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습니다. 제가 다 뜯어봤거든요, 옛날에. 플래시 두 개짜리 같은 경우는 그게 용량이 이제 늘어나는 거야. 원판이 두 개니까 1기가 쓰는 거고, 플래시를 두 개로 해가지고. 원판 하나짜리로 1기가를 쓰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되냐면 그걸 나누는 기법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옛날에 하드디스크나 지금 하드디스크는 똑같습니다. 크기는. 용량만 크기가 된 게 그 안에 구조 부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기능, 장점, 다소 경고 융조, 서사항고 보통이자.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다 기능이 있다 이거죠. 디지털이다 보니까. 다소 소형화가 가능하다. 경제성이 있다. 근데 경제성은 없습니다. 좀 비쌉니다. 다소 경고, 고 기능이 있다 이거죠. 고성능이 있다 이거죠. 다소 경고, 융통성이 있다. 저부담이 있다. 부담은 적습니다. 소비 전력이 적으니까. 다소 경고 융조 이렇게 소형화 고신뢰도 융통성 표준화 저부담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외워주시면 되고 다소 경고 융조 서사항고 서지에 약하다 이거죠. 디지털 기기다 보니까 사용기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20년 쓰는데 디지털은 한 10년밖에 못 씁니다. 왜? 거기에 쓰여진 소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덴서가 10년 정도밖에 못 갑니다. 콘덴서 성분이. 왜? 우리 집 세탁기는 15년 썼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제 콘덴서 성분이 15년을 버틴 겁니다. 저항이나 이런 건 오래 갔는데 콘덴서가 수명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TV 같은 것도 갈게 되면 그 안에 C 성분이 날아갑니다. C 성분이. 콘덴서 배불러가지고 막 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변압기 같은 거 터집니까? 20년, 30년 써도? 저항 같은 거 안 터지죠? 물론 이제 전기, 이게 배터리 같은 건 이게 끊어져서 이제 불나는 거죠, 이게. 서지, 서사, 사용기간, 항온항습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감합니다. 왜? 온도가 너무 높거나 그러면 오동작을 합니다. 온도가 너무 낮거나 그러면 얘가 왜? 디지털 기기들이 뭔가 컴퓨터 아닙니까? 컴퓨터가 너무 추운 데서 돌아갑니까 저게? 안 되죠. 너무 뜨거운 데서는 안 돌아갑니다. 열 받아가지고. 열이 나거든요. 왜? 저 안에 전력용 반도체 소자가 있습니다. 그 열이 나다 보면은 걔가 특성이 떨어집니다. 온도 특성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키워드로 해가지고, 디지털 계정 가면 표본화, 부호화, 양자화, 양자, 부호화, 표본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EFSD, MAG 연출, 다소 경고 용조, 서사항고 보통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시면 디지털 계정기는 다 씁니다. 그 정도만. 제가 얘기한 걸 자꾸 듣다 보면은 나중에 키워드는 설명이 됩니다. 가공설로 진동과 대체. 여기 보시면 알파자 붙여놓은 게 조금 더 좋은 문제. 제가 얘기하죠. 여기 위에 계신 분 중에 60%는 합격을 했다고요. 여기 위에 있는 이름 중에 60%는 다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다.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다시 취업해가지고 하신 분들도 있고, 여기 보시면 발전회사에 근무하셨던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 실력이 좋더라고요. 발전회사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아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빨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 발전회사가 좋은 게 발전기도 있죠. 변전소도 있죠. 송전솔로도 있죠. 배전솔로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배전 쪽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이 고전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한전에서 근무하다 5번 떨어지신 분도 배전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한 거죠. 다른 쪽이. 그러니까 한전에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미풍진동연사 전선의 산화로 하는 거죠. 칼만화류 여기 돼 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고, 그림은 얼마든지 설명이 되죠. 온도를 일출하고 일몰 때 온도 차이가 생기니까 그때 뭡니까? 달궈졌다가 식혀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온도 차이에서 바람이 산들바람이 불죠. 보면 해변가에서 부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불죠. 그걸 이용한 게 보시면 풍력 발전기 아닙니까? 저 강원도에 보시면 저기 그 삼양 목장들 위에 있는 그 풍력 발전기들 그걸 이용한 거 아닙니까? 저기 보시면 저기 그 하이온 리조트 옆에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또 어디더라? 저기 양양 쪽에 가시면 또 풍력들 단지들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 뭐 한 40기도 있습니다. 양양 풍력 같은 경우는 그 악시오나에서 했는데 그게 한 40기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대관령 손자대형 백두대간인데 쫙. 네. 그런 것들 할 때도 제가 대관 업무를 잠깐 했었거든요. 거기는 25,000분의 1의 지도도 필요하고요. 뭐 발전기에 대한 뭐 그 규조도도 있고, 딱 보시면 나중에 그 분산형 전형할 때 보시면 딱 서류가 있습니다. 그대로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게, 해본 사람은 문서를 봤거든요. 자기가 준비를 해봤으니까 쓸 수가 있습니다. 안 해본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경험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는 그겁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죠. 자기 머릿속에 없으니까 애워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애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전선에 단선 사고가 발생하고 기계적 강도가 하는데, 아톡스 베토 외워주시면 되죠. 아톡스 베토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 또 있으니까. 등면접법, 단단법. 등면접법은 이기계통. 등면접법이 나오면 이 그림이 나와야지만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PA, BB, PC에서 요거 틀렸다고 그랬죠. 요거 PC라고 그랬죠. 여기 PA고 그 다음에 얘가 PB고 얘가 PC라고요. 그리고 여기 면적 부분 계산하는 부분, 시그마 인테그랄 세타 제로부터 세타 1까지 P0 마이너스 PB 사인 세타, PC 사인 세타 마이너스 P0, 요 면적들 계산하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등면적법에서 설명하는 것들, 아까 그림 이 4개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PA, PB, PC에 대한 면적 부분에 따라서 면적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등면적법의 장단점 같은 것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단단법하고 비교해놓은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나왔었던 문제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47번 안정도 향상대체, 리전 있기, 단단복직기계, 승석중, 소개보고 FH. 자, 볼까요? 근데 이제 안정도 향상대책은 안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발전기 운전 방정식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관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전기적인 출입력을 증기하고 기계적인 입력을 감소하고 관성 정수를 증기한다. 일단 전기관, 리전 있기, 승석중, 단단복직기의 승석중, 소개보고 FH. 일단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쫓아갑니다. 리액턴스 감소, 전압변동, 입출력 변동, 기타, 단단복직기의 단단복직기, 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승속중, 승합, 소금 예정 방식, 중간 조당 방식, 그 다음에 소개보고 FH, 소개보고 FH, 이런 것들, T,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목소리가 좀 괜찮아지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41번부터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외워가지고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그 전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노와 랭킨 사이클, 얘는 좀 어려운데
자, 보시면 요걸 보시는 게 좋은 게, 이게 장치 선도입니다. 보일러를 기준으로 1번 하거나 아니면 터빈에 들어가는 걸 하는데, 아까 여기서 이렇게 보일러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1번이 기준이라고 얘기돼 있는데, 그 1번이 어디냐면은, 여기 부분이 1번입니다, 여기. 자, 가서 보십시오. 등단, 온열, 이렇게 외웠다고 그랬죠? 아까, 등단, 온열. 여기는 팽창이고, 여기는 압축이고.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압축, 단열 압축. 이렇게도 외운다고 얘기를 했죠, 그냥. 등단, 온열. 예. 다른 방법으로 내었던 것도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아까 여기 부분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1번이 꼭대기라고 그랬죠, 꼭대기. 1번을.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자, 1번이 꼭대기입니다. 먼저, 보시면은, 보일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니까.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오면 여기다 보일러에다가 불을 뗍니다. 불을 떼가지고 배관이 막 와요. 여기는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이렇게. 여기는 공기가 지나가고, 여기 그 다음에 뭡니까? 석탄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불을 떼면 이 배관이 따뜻해집니다. 배관이 따뜻해지면 여기서 보일러에서 증기가 되는데, 과열증기가 됩니다. 그럼 과열기를 거치면서 이게 과열증기가 포화증기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분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수분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수분이 없어지면서 여기를 들어가면서 터빈을 때리면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터빈을 때리면서. 여기서 과열기에서 여기 포화증기가 되는 요 부분이 뭔가 더 증가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증기인데, 증기 부분이 보이시죠? 보시면 물하고 기포 올라오는 거 보여지지 않습니까? 얘는 기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수증기가 없이, 물 성분이 없이 그냥, 물 성분이 있다는 건 그 안에 수분이 있다는 얘기죠. 수분이 있다는 건 그거에서 침식이 일어나고 뭔가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그 성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터빈을 돌리고 나면은 급격하게 냉각을 시킵니다. 터빈을 돌리고 나왔는데 여기 찬물을 꼈습니다. 복수기에서. 찬물을 껴니까 여기 들어갈 때 온도하고 여기 나올 때 온도하고 온도 낙차가 커지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팍 빠져나가는 거죠. 빠른 속도로. 그게 뭐냐면은 뜨거운 물을, 얘를 물 하나를 히터 같은 데 올려보십시오. 팍 하고 없어집니다. 칙 하면서 없어집니다. 그럼 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기화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것처럼 뭔가 온도가 차이가 나니까 걔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 들어왔던 게 이쪽으로 빠지면서 급격한 속도에서 얘가 빠지면서 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다시 물로. 거꾸로. 물이 된 겁니다. 물이 됐으니까 이게 물이 아주 차가운 물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차가운 물이고 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펌프질 해가지고 다시 보일러를 넣어주는데, 그때 넣어주려면 이 온도하고 여기 온도하고 온도 차이가 생기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온도 차이가 좀 더 높아야지 보일러의 효율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여열을 이용해서 여기다 이 올라가는 온도를 올려주죠,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 부분이 좀 더 따뜻한 상태에서 올라가면 더 틀려지겠죠.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과열증기죠? 팍 빠진다고요. 습증기가 된다. 물이 됐다는 얘기죠. 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계속 밀어주죠. 펌프질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펌프질을 해줬습니다. 펌프질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보일러 안에서 보일러가 넘어가는 길은 이겁니다. 제가 아까 보일러가 뭐라고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보일러는 이렇게 보일러를 쓰다던 뜻이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보일러는 이겁니다. 보일러는 보일러 부분은 요겁니다. 이게 보일러 부분. 그래서 여기 부분이 여기서 보일러고 여기 과열증기고 여기 포화증기로 가는 건데, 이게 4번 부분이 어딘가 보십시오. 4번이 어디 보면 보일러 아닙니까? 보일러 부분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과열기로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번호를 잘 보시면 됩니다. 번호가 요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보일러 전에가 4번이고 보일러가 4-입니다. 4-. 그럼 4-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부분. 4번까지 맞고 여기서 이제 지금 보일러에 들어가면서 이제 온도 차이가 생길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죠? 4번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요걸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서 나중에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1번을 어디다 주느냐가 중요한데, 1번을 여기서 주는 게, 아까처럼. 제가 이제 터빈의 1차 측, 거기 터빈의 바로 앞에서부터 1번을 주시거나, 아니면 보일러에서 주시거나, 보일러를 주면 여기가 1번이 됩니다. 여기가 1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기준을 잘 정하셔야지만 됩니다. 얘는 이쪽을 해놓고 어떤 건 보일러를 해놓고 이게 좀 틀려집니다. 근데 보일러부터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49번 PSS 송나무죠. 이거보다 잠깐만요.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괜찮거든요. 송나무죠. 소공여자 장치에 의한 난조에 의해서 부재중 현상에 의한 저주파 동요현상을 향상시키게 한 부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까 이 그림 보이시죠? FPW 세 가지. 세타도 있는데 FPW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요거 똑같죠? 그림. 요게 아까 변진증거제라고 제가 얘기했죠. 변진증거제. 변환장치, 진지상제기, 증폭기, 제거기, 제한기, 변진증거제, 향후전망. 이렇게 돼 있고, 요 그림이 있고 설명 나왔는데 얘가 좀 약하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보시면은 요약은 잘 되는데 10점짜리는 이렇게 돼 있지만 보시면은 초소공 연장장치 채용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다. 요거 똑같죠. 그림. 부재중 현상,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해가지고 요거 외운 겁니다. 그냥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요거를 부재중 현상이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 댐핑 현상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진증거제 똑같이 있죠. 그리고 여기 향후 전망 같은 거 빠져있죠. 다른 거 보고 향후 전망 보시고, 실제로는 더 복잡합니다. 이거보다는 요 내용을 좀 보시면은 PSS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죠. 여자기, 제한기 뭐 되어 있고, PSS 기능 입력이 뭐가 들어오고, 내부 상차각 F가 뭐가 들어오고, 축각소가 뭐가 들어오고, 아까 변진증거제도 실제적으로 나눴죠. 요게 K가 이득입니다. 이게 워시아우트 펠터라고 해가지고 늘려지는 겁니다. 아까 이게 시정수입니다. 시정수. 이게 시정수. 오전에 설명드린 시간지정정수. 요거는 진지상 제어기죠. 요거 제거기고, 이건 제한기, 이건 제거기고, 이건 제한기고, 리미트로. 근데 얘가 10% 이상 못 나가게끔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별로 어떻게 하는지, 하이패스 필터 되어 있고, 요 그림 나와있죠. 이런 것들 보고 이제 다 짬뽕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여러 개 답안지를 보시고. 50번이 뭐냐면, 전압강화인데, 이거는 실제로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전압강을 계산할 때, 단거리 송전솔로 아까 배우셨던 거죠. 이 송전솔로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할 때, 단거리 송전솔로 많이 나옵니다, 이 전압강화. 이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아까 그 PQV 델타, 그거 똑같죠. P는 사인 세타에 비례하고 Q는 V에 의하면 증명하셔. 그 앞에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뒤에서 좀 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그걸 전압 강화를 여러 가지로 비교해 놓은 겁니다. 지금 다른 방식으로. 요거는 다른 방식으로 비교해 놨던 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배전 방식별로 해서 비교했는데 이게 좀 잘 돼 있습니다. 12장에서 이거 설명드렸었죠. 같이 12장, 13장, 14장 할 때 전압 강화율, 전압 변동률, 이것도 이제 기본서 책이 나왔던 겁니다. 강화율하고 변동률하고. 이게 틀린 게 요건 뭡니까? 송전단하고 수전단입니다. 얘는 수전단하고 수전단입니다. 근데 무부하고 전부하가 되는 거고요. 얘는 송전단하고 수전단이 됩니다. 차이가. 전압 강화율은 전압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송전단에서 수전단까지 떨어진 게 전압 강화율이고, 전압 변동률은 여기서만 변동한 겁니다. 그 지점에서만. 전압 변동률은 수전단에서만 변동을 한 건데, 그때는 부하가 있었냐, 부하가 없었냐, 그거에 따라 변동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라는 건 송전단에서 수전단으로 떨어졌을 때 전압 강화라고 얘기를 하고, 전압 변동은 그 지점, 수전단을 기준으로만 한다. 다 보면은 수전단을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볼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문제를 1번이라고 했지만 그 1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유형은 단락줄리 같은 건 한 20개가 넘습니다. 유형이. 그래서 그게 1번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유형을 가져가실 수는 없는데 대표되는 유형을 하나를 가져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좀 많이 못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약 좀 먹고 목을 좀 해가지고 51번부터 해가지고요 30개 마찬가지로 그럼 80번까지죠. 그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예습을 해가지고 오시면은 좀 더 빨리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